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꺼짐 종합편입니다. 앞에서 10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설명을 좀 짧게 해서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땅꺼짐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금년에만도 부산시, 경기도 광명, 또 강동구, 명일동 등에서 대규모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공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발생을 했는데 마포구에서 발생했었죠. 그 전에도 2020년도에 강원도 양양, 고양 21년도에 모두 다 이렇게 대체로는 건설 공사장 주변에서 큰 땅꺼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하철 공사장, 2015년도에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장에서 땅이 꺼진 적이 있었죠. 또 지하철 9호선에서 2014년도에 발생을 해서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큰 사고들은 대부분 다 건축공사장, 지하철 공사장 등 그 굴착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로 잘 보면 금년도 1월 28일 날 길에서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요. 그 외에 24년도, 20년도 발생한 것들을 보면 쉴드 TBM이라는 터널, 기계에 의한 터널 굴착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쉴드 TBM, 그리고 2016년도에 후쿠오카 하카다역에서 대규모 땅꺼짐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나텀 터널 공법입니다. 영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석회암 부분에 땅이 녹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건설 현장의 흙막이 벽 붕괴가 원인이 되고 또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이 되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파트 건설 현장 관리 부실로 금년도 6월 달에 또 노후 배수관, 하수관의 노후 문제로 해서 발생하고 텍사스주에서도 역시 하수관 파손이 문제가 돼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땅꺼짐은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통계를 갖다 보면 JIS라는 통계 자료에 의한 것인데 부산에서는 매년 191건, 평균 191건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하수관이 47%, 굴착공사 부실 8%, 터널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등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건인데 비해서 일본은 연간 10,000건의 땅꺼짐이 발생을 하고요. 도로 배수 시설이 하수관보다 더 많은 땅꺼짐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부에서는 하수도가 도로 배수 시설보다 훨씬 더 많은 땅꺼짐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것은 일본이 10,000건의 도로 함몰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200개가 안 됩니다. 190건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면적보다 일본 정도 3.76배 정도 큰데요. 땅꺼짐은 일본이 약 50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땅의 면적은 4배가 안 되는데 땅꺼짐이 50배가 많이 넘게 차이가 나죠.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계속 늘어나서 2013년도에는 854건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평균이 191건인 거죠. 저희가 JIS라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통계를 갖다 보면 저희 지하안전법상 하는데 그 대상이 면적이 1평방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집안 치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을 했거나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갖다 보면 일본의 하수도만으로 인한 땅꺼짐이 연간 약 3,000개인데요.
10,000개 중에 하수도로 인한 것이 평균 약 3,000개인데 그것을 규모별로 봤더니 대부분 87%는 50cm 이하의 땅거짐,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50cm부터 100cm까지가 1m 미만이 10%, 그러니까 이 97%는 우리에게는 통계로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1m 이상만 하니까요. 그것은 일본의 3%에 불과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국내 하수관 손상이 아까 47%였었죠. 그러니까 전체 191% 중에 하수관으로 인한 것이 47%고 그것이 3% 1m 이상 통계 잡히는 것이 3%니까 전체로 보면은 약 2,900개. 물론 일본 자료라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2,900개 이상. 일본은 하수가 3,000개인데 면적 비율로 하면은 3.76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랑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990개인데 일본은 약 800개 정도로 일본이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함몰은 우리보다 3분의 1 오히려 적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관리상에 1m 이상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땅거짐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땅거짐에 대해서 대단한 그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실험한 것에 따르면 흙에서도 특히 모래와 물이 유출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지하수 등이 빠져나가는 구멍만 있으면 땅거짐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땅거짐, 그러니까 공동이 생기고 땅거짐으로 이어진다. 토사와 물이 유출되는 구멍만 있으면, 이 구멍은 인공시설물, 하수도 같은 인공시설물의 노후와 손상 또는 공사부실로 이러한 틈이 생기면 함몰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달리 공사 후에 대메우기를 제대로 못해서 다짐이 불량하면은 장기적으로 침하가 돼서 땅거짐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그 실험인데요. 동영상을 생략하고 초기 단계에 구멍이 생기면 물과 지하수와 흙이 있는데 요게 빠져나가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깊숙이 쭉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빠져나가고 공동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는데요. 요 단계에서는 흙이 아치 효과로 흙이 자립할 수 있어서 이 위에가 붕괴가 되지 않지만 지하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공동이 옆으로 확대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때는 아치 효과가 작용을 못해서 다시 얘기해서 흙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엔 상단의 흙이 예고도 없이 무너진다, 함몰이 되고 만다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다란 모양으로 폭은 좁고 깊이가 길다랗게 생기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옆으로 확장해서 성장해서 폭이 넓어지면 자립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기 공동은 폭은 좁고 깊이가 깊은 반면에 점점 폭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깊이가 얕아지면 이게 무너져 내리게 깊이가 얕아지겠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를 보면 공동폭은 넓고 공동 깊이 천장폭까지의 깊이가 낮은 상태, 요 기울기가 0.2, 그러니까 공동폭이 10일 경우에 공동 천장폭까지의 깊이가 2 이하인 경우에는 함몰이 된다. 이런 그래프를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공동 및 함몰이 발생하는 요인을 갖다 살펴보면 소인과 유인으로 나누었는데 쿠아노 레이코 교수의 분류입니다. 소인은 잠재적인 원인이고 이건 촉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원인으로는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고 또 흙이 유출되기 쉬운 주로 모래질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지하수가 있고 굴착 공사장이 있다 이러면은 잠재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촉발 요인으로는 지하 매설 인프라의 노후와 파손으로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토사의 유출 경로가 확보가 되면은 공동이 만들어지고 확대가 가속화돼서 결국에는 함몰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비와 지진 등은 이것을 촉진시키는 가중 요인, 악화 요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과 함몰을 확대시키는, 가중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의 첫 번째로 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장마가 시작돼서 태풍까지 이어지는 6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가 비가 많이 내리는 탓으로 해서 함몰이, 땅꺼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마, 태풍 등으로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함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도 역시 흙의 자립 능력을 잃어버리는, 흔들어 놔서 흙의 자립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돼서 진도가 5를 초과하면, 일본은 진도가 0서부터 7까지 중간에 5강, 5약, 6강, 6약이 있어서 전체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진도 5를 초과하면 공동의 빈도가 증가가 된다. 또 킬로미터당 이상 신호수가 지진 전에는 0.46이었었는데 지진 후에는 1.72로 공동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또 하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노면 온도가 53도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3일 후에, 공동이 3일 후에 함몰로 연결이 됐는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4개월 후, 6개월 후 붕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면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매설물, 하수 같은 매설물, 또 시설물에 의한 함몰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도시의 땅 속에는 상당히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얼기설기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수관으로 인한 땅꺼짐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앞에서 봤지만 47%를 차지하고 있었죠. 한번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 하수도로 인한 것은 1m를 넘는 것은 3%고, 그러니까 97%는 1m 이하의 작은 규모로 생깁니다. 대체로 하수관의 매설 깊이가 1.5 내지 2m 노면에서부터 그 깊이에서 묻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서 90% 이상은 깊이 50cm 미만의 얕은 함몰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하수도로 인한 땅꺼짐이 작은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그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전문가분들께서 하수관에 의한 도로 함몰은 인명피해가 날 정도가 아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바로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2016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영상을 보면, 여기 지나가시던 분이 60대 여성이 하수도로 인한 그 함몰로 추락을 하는데, 60대 여성분입니다. 위험하죠. 어린이들, 또 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걸어가다 빠져도 위험하지만, 오토바이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땅꺼짐이 발생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금년도 1월 18일 날 생긴 일본의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생긴 것은 하수관 손상으로 생긴 건데, 여기에 트럭이 추락을 했고, 이 일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크게 함몰이 계속 진행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됐었고, 일본이 이 때문에 총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생겼죠. 결코 하수관이라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함몰 규모가 작아도 위험하지만 매설 깊이에 따라서는 대규모 함몰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하수관이 10m 깊이에 묻혀져 있어서 규모도 크게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국토부 자료입니다만은, 기존 매설물에 의한 손상 중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형 사고 전체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하수관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수관에 의한 것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는 이제 노후가 되면서 안에 결함이 생기고 그 결함으로 물과 흙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기고 그게 확대돼서 땅꺼짐이 생기는데, 함몰이 생기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 커브가 꺾입니다. 커브가 꺾이는데 100km당 1년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이게 2014년도에 제가 봤던 거고 요번에 조사한 자료인데 건수가 좀 다소 달라지긴 했는데 최근 자료가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년서부터 40년 사이에 지난 하수도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100km당 연간 5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서울 같으면은요, 저희가 한 10,000km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36년, 40년 된 우리 서울의 하수도가 전부가 다 요 기간에 만약에 도달했다. 이걸 이미 지난 부분에서는 연간 5건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대충 봐도 연간 500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비율을 갖다 보고서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0년을 넘어서부터 커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겨서 제일 많은 경우에는 66년에서 70년도 되면은 17개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수관의 손상은 이음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부가 단차가 생기거나 틈새가 생겨서 율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노후화돼서 하수관 전체가 이렇게 폭삭 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수 중에 조금 아까 봤던 그 푹 꺼진 경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수 중에 황화수소가 발생이 돼서 이게 콘크리트 관의 노후화를 촉진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식이 심해지다가 나중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푹 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또 하나는 하수관의 상수도라든지 케이블,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같은 것이 관통하면서 생기는 파손도 무시하면 안 될 수준에 있습니다. 이 틈 사이로 문제가 생기죠. 하수관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시설물들은 전부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CCTV 등을 통해서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은 대체로 흉관이라 해서 콘크리트 흉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흉관들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접합시켜서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메워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콘크리트 흉관이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세관이다 하더라도 요 A와 B의 교집합,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수, 이제 이건 우리가 확인한 거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실제 공동수의 비율, 그러니까 요거를 A로 나눈 실제 공동수, 확인된 거를 실제 공동수로 나눈 것을 검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공동수는 미지수죠. 이것은 공동 탐사 업체들을 뽑을 때, 선발을 할 때 이거를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가 업체 선정하는 아주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돼서 여러 개 업체가 다 조사를 해서 참가 업체가 발견한 공동의 숫자 합, 그거를 이거로 대체해서 쓰죠.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쓰는데, 요거 분의 요거를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거, 확인된 거를 실제 공동수, 전체 숫자로 나눈 것을 검지율, 또 이상 신호로 발견된 것 중에서 공동으로 밝혀진 것을 적중률이라고 하는데, 이상 신호에서 이건 공동인 것 같아.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 공동으로 밝혀진 것이 적중률인데, 요것이 지금 일본의 경우에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적중률이 80 내지 100%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88.7%, 약 90%죠. 그래서 일본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GPR 탐사 기술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PR 조사의 신뢰성은
거의 90% 정도에 가깝게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m 이내 혹은 최근에 3m 이내에 있는 공동을 조사하는 거에는 그 중에 90%는 적어도 GPR 탐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R에서 공동 깊이 측정한 것에 대한 신뢰도도 따져봤더니 GPR 측정으로 공동이 어디 있을 거다 그 깊이를 추정을 했는데 내시경을 뚫어서 실제 확인한 것과 비교해봤더니 상관계수가 0.8로 상당히 높다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GPR로 한 것이 20cm 정도 더 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는 요 GPR과 내시경 조사의 측정 단위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시경용 천공은 2단계 조사니까 좀 다소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든지 하는 그 차이로 20cm가 더 깊게 나타난다 GPR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일본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를 갖다 GPR 탐사해서 보면요. 일본이 2014년도 15년도에 조사한 이 통계를 갖다 보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킬로미터당 0.59개 도쿄도 정령 도쿄도의 2.06, 2.09 킬로미터당 이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2025년도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한 건데요. 공동 숫자가 0.19, 0.12로 이렇습니다. 킬로미터당 공동수가 일본의 3분의 1 내지 20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 도로가 더 안전한 거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면 탐사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검지율, 적중률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적중률 검지율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판독하는 부분, 뭐 장비는 같은 걸 쓸 테니까 판독 기술이 그 전담 인력의 숫자 또 판독 기술이 다소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관련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GPR 탐사가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90% 정도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가 되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탐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침에는 육안조사, 눈으로 조사하는 거는 1년에 1회 차량을 타고 쭉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 GPR 조사는 5년에 1회 하는데 최근에 공동 땅꺼짐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금년 5월 달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강화하겠다. 그래서 안전점검 주기를 주의 관심 지역, 고위험 지역은 연간 2회까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빈도를 공동의 발생 이력, 지하 매설물 상황 등을 갖다 고려해서 탐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매년 1회 내지 10년에 1회까지 좀 유연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1회 하는 것이 37%, 5년에 1회 하는 것이 46%, 그 다음에 매년 하는 것은 1%, 아예 안 하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성을 두고 좀 더 위험한 곳에 집중을 하고 좀 더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판단 기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노면 함몰 지도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에 이 땅꺼짐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도쿄도에서 이렇게 생긴 도로 함몰 지도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색깔이 진한 곳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위험한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지도를 다시 찾아봤더니 최근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일본 신도로 기술회의 성과 레포트에 보면 일본의 시종촌 함몰 포텐셜 맵, 시종촌 단위, 우리로 얘기해 읍면동 단위의 땅꺼짐의 위험성, 발생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도를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조사된 자료를 일본에서 보니까 활용 중이다. 그러니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돼서 다른 것에 갖고서 활용 중인데 함몰의 80%를 점하는 시정책 읍면동 도로를 위한 자료가 미흡해서 공동 탐사 계획 위반 및 공동 보수 우선순위 설정 등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책 읍면동 단위의 함몰 포텐셜 맵을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동 탐사 계획을 위반하고 특히 그 중에서 어느 곳서부터 보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죠. 조사와 위반과 조사와 보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도가 필요하다. 탐사를 어디서부터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고, 그 공동과 함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하수도의 관리, 어느 곳의 하수도를 먼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에도 활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시범 제작한 것이 후지사와시인데요. 후지사와 시와 도쿄대, 그 다음에 지오서치라고 유명한 회사지, 땅거진과 관련돼서 이 세 개 회사가 2년 동안 공동에 대한 공동이죠. 안에 있는 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그것을 갖고서 지역을, 이 시를 메시 격자로 짜겠는데 1198개의 격자로 잘라서 한 변의 길이는 250m가 되는데 시를 약 1200개 정도의 격자로 짜겠고요. 거기에 위험성으로는 하수가 노후도, 가정 연결관, 지하수위, 원지반, 대묘기 재료의 유동성들, 이 집안 상태를 집어넣은 거죠. 이것을 잠재적인 원인으로 해서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들, 로우의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하수관이 있으면 이것은 이 파란색은 하이입니다. 하이. 잠재 확률이 땅꺼짐이 있을 확률이 50 내지 70%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지표면에서 3m 이내에 있으면 지하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죠. 이것은 미들. 그 다음에 하수관 연결관이 이게 주로 땅꺼짐이 발생을 하는 주요 원인인데 이것도 미들. 또 요 집안이 모래질이다. 그것도 미들. 근데 요렇게 겹쳐진 곳은 하이 플러스. 요렇게 겹쳐진 곳은 요렇게 두 개씩 겹쳐진 것은 그대로 미들인데 여기 세 개가 겹쳐진 것은 하이. 요렇게 하이 플러스는 킬로미터당 함몰이 약 1.4개. 그 다음에 공동이 4.6개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이는 0.7, 2.4 이런 식으로 수치까지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 후지사와시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위험도를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들로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험한 곳, 하이 플러스 지역에 대해서 공동이 있는지에 대한 GPR 탐사 등의 조사를 집중적으로 1차 년도에 시행을 했다. 그리고 그 지도에 검증을 해봤더니 앞에서 숫자를 예상을 했잖아요. 공동은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발생을 했는데 함몰은 비슷하더라. 이것이 2배 이상 발생된 것은 간선도로와 생활도로의 차이인데 간선도로에는 상대적으로 가정관이 연결이 좀 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도로보다는. 그래 생활도로가 오히려 공동이 2배가 더 발생했다. 가정관, 연결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쳤고요. 요 계획은 하수도의 장수명화 계획 어디서부터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진한 색깔 하이 플러스부터 하수도를 보수해 나가는 그런 계획에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붕괴, 이 함몰 포텐셜 맵의 효과는 어떤 그 잠재적 요인이 있느냐를 살펴서 조사 빈도를 정하고 어느 지역서부터 먼저 할 거냐 하는 중점 지역을 설정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 때 필수 자료는 공동 데이터, 지질, 하수도 본관, 주로 하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 함몰, 공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함몰 데이터,
뭐 교통량 어떤 도로가 더 중요하냐, 지하 수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굴착 공사장까지 요거도 제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국내 굴착 공사장, 굴착 공사 이력 까지 포함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썼으면 좋겠다. 서울시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지도를 제일 먼저 만든 게 국내에서 서울시라서, 그러니까 2014년도 8월 달에 도로 함몰 대책을 수립하면서 도로 함몰 지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시민한테 공개된 자료 중에 지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각종 공사, 민간이든 관공사든 공사를 할 때 팠던 조사했던 이 시추 주상도, 시출해서 조사한 그 보링 정보를 10년 동안 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켰었는데요. 지금 같은 한 20년 정도 지금 자료가 축적이 된 거죠. 그 데이터와 서울시 행정 내부에서 쓰는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하고, 거기에 땅 꺼짐이 발생한 것을 플로팅을 하면 어떤 지질, 지하수, 또 어떤 지하매설물 중에 노후 등이랑 관련돼서 어느 지역이 땅 꺼짐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당시에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했었고요. 이것이 2016년 9월 달에 도로 함몰 예측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3개 등급으로 나눠서 탐사 등급 도로, 이 빨간 색깔입니다. 이것은 함몰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로 든 건데,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함몰이 발생 가능한 도로 노란색, 조사해봤더니 위험이 좀 적다 하는 안전등급 도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고, 2024년 8월 달에 연희동 함몰사고 이후에 땅 꺼짐 위험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관리용으로 이 우선순위 정하는 데 쓰는 용으로 시민들이 공개해달라 하는 요구에는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최근 이 공개해라는 민원이 이제 빗발치니까 금년 5월에 지반 치마 지도를 공개를 했는데, GPR 탐사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그대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면 함몰 지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가 3D 지하 통합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것이 마치 땅 꺼짐의 해결책인 것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보면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것은 3D 지하 통합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땅 꺼짐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제가 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도는 공동 탐지 보수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보조 수단일 뿐인데 마치 궁극적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만들고자 했던 도로 함몰 지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가 약 3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서울의 면적을 그대로 플로팅을 하면은 서울시의 격자를 110m 정도의 격자별로 하나씩의 지하 정보가 있는 건데요. 이거가 너무 허술하다, 이래서 이거를 20m 또는 30m까지 조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하 상태에 대해서. 그때 조사한 비용이 20m로 땅만 파는데, 이 시추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9조 정도의 돈이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때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법에도 지하 통합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법제화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하 통합지도를 전부 다 구축한 상태인데, 지방까지, 시도까지요. 시군구까지 다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는 활용이 잘 안 된다. 이 지하 매설물, 지하 구조물, 집안 정보들을 넣었는데 이에 상당한 예민한 정보들이 있어서 이걸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은 땅 꺼짐이나
그 공동의 정보가 같이 플로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꺼짐 예방용으로 땅꺼짐 조사를 위한 공동 탐지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어로 쓰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도화하겠다, 계속 여기다 돈을 쏟아 넣겠다 하는 건데요.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한두 군데를 좀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공동은 그대로 뭘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공동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굴착 후에 땅을 파서 공동을 보수를 하죠. 가장 확실하죠 이게. 그래서 공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원인을 제거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원인을 조사를 세밀하게 하지 않고 일단 공동을 채움제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동의 보수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채웠는데 여기에 파손부가 그대로 있으면 이 채움제가 다 쓸려 내려가면 다시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만은 이렇게 채움제가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서도 도로가 꺼지지 않게끔 만드는, 바깥에서 주입을 해서 충분히 공동을 없애고 도로의 안전도 확보하고 내부의 시설물도 보호를 하는 고러한 이렇게 내부의 시설도 충전 완료 후에 결함 부부가 지금 보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채움제, 충진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동을 발견해도 바로 보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반에, 공동의 지반가 이 포장 밑에 흙에다가 이렇게 텍스타일이라는 것을 부설해서 보강을 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아치 효과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거나, 설령 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꺼진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도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문제니까 노후화 대책을 갖다 좀 보면, 일본의 경우에 전체 지금 하수관이 50만 킬로미터인데 표준 내용연수 50년, 아까 30년을 지나면 이제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내용연수를 50년으로 본 거죠. 이 50년을 경과한 관로만도 4만 킬로미터다. 약 7%고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점점 늘어난다. 반경이 2m 이상인 관로 현황입니다. 그게 약 10,000km 정도 되고, 그 중에 50년 경과한 게 1200km다. 이것도 앞으로 늘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관경 2m 이상이면 자칫 함몰도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구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하수도법 시행령상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식 우려개수에 대해서 5년에 1회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수관 부식은 주로 황화수소, 안에 더러운 이제 하수 찌꺼기 등에 의해서 황화수소, 우리 지금 냄새가 좀 심한 이 황화수소, H2S, 이게 누출이 현저한 장소에서 이제 주로 하수관이 빨리 노후화가 되는데, 이제 심해지면 구멍이 뻥 뚫리게 되죠. 그런 곳이 어디에서 주로 생기느냐 하면은 관에서도 물이 흘러가다가 다른 매설물을 만나면 하수관을 이렇게 매설해 나가는, 역사입헌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매설해 나가는데, 여기에 이 온이들, 그러니까 더러운 물질이, 하수 속에 섞여져 있는 더러운 물질이 같이 떠오르질 못하고 떠서 흘러가질 못하고 여기 쌓이게 되죠. 이 쌓여 있는 여기서 이 H2S 가스, 황화수소가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곳이 부식이 되기가 쉽다. 이런 곳에 대해서 5년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을 5년 동안 5년에 1회 전국에 대해서
1215.7km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긴급도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긴급도 1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2는 간이 대응 5년 이내 조치를 해야 된다. 3은 5년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긴급도 1, 2, 3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이 2%, 8%, 32%로 되어 있는데 2회차 조사를 3년 동안 해봤더니 요 부식이 위험이 높은 곳 626km를 조사를 해봤더니 긴급도 1은 다소 줄었는데 보수를 했던 소리죠. 긴급도 2와 2와 3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에서 11%, 32%에 40%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긴급도 1에 해당되는 8.2km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 전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지방정부랑 같이 노후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하수도로 인한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에서 평균 3,000건이라고 했는데 2,600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2,600건으로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관갱생공법을 주로 써서 비용은 개착공법에 비해서는 약 1,400만 원, 300m, 300mm, 200m짜리 또 300mm, 500m인 경우에 공기도 2개월 정도가 단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도의 경우를 보면 이제 중앙정부였었고 도쿄도에 보면은 도쿄도는 구부라고 나오는데 구부는 도심부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도쿄항이고 도심부를 얘기하고 이 뒤쪽으로가 타마부라 그래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도쿄 구부 옛날서부터 있었던 이쪽 타마 신도시 쪽이 아니고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보면은 요게 노후된 관거의 비율인데요. 50년 경과 관거입니다. 지역별로 이 지역이 제일 노후가 심하고 여기가 2기, 3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를 보수를 안 했을 경우를 갖다 보면은 현재 평균이 하수관이 69년 정도 된 거고 지금 69년 제 1기 지역입니다. 이게 1기 지역인데 요것을 29년도까지 전부 개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9년도까지 개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31년입니다. 개량의 효과가 31년으로 줄어들었죠. 2기는 현재 44년 평균 44년 3기는 35년 상대적으로 젊죠. 여기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69년이었었던 것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 31년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노후도에 따라서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하수관의 갱생공법을 쓰고 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산관리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법적 내용연수가 50년인데 80년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장수명화 사업도 같이 해서 하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쿄 하수도관 재구축을 갖다 보면 이게 이제 기설의 간선관인데 일본에서 이 하수관을 통해서 우수도 배치해서 빗물도 이거를 통해서 배제를 하는데 일본이랑 국내랑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방제 성능 목표는 구부의 경우에 85mm입니다. 시간당 85mm의 강우에 대비하게끔 이 우수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목표인데 과거의 기준이 50mm였었어요. 50mm였을 때 비가 이상강우 때문에 많이 내리니까 85m로 상향을 시키면서 기존의 하수관들은 건들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수 배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수관은 건들지 않고 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간선 하수를 터널 형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기존 하수관들은 그대로 두고 갱생을 하고 용량이 50m를 넘어서 85mm까지의 대응은 추가되는 것은 새로운 간선을 상당히 깊은 곳에
TBN 공법 등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신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방제 성능 목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강남은 110mm, 기타 지역은 100mm로 일본보다 높은데 과거에 우리도 50mm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으로 늘어난 것을 별도의 지하 터널로 대응한다. 기존과는 그대로 두어라라는 그런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섞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굴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니면 새로 터널을 옆에다 뚫고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기존과는 갱생으로 많이 쓰고 있다. 물론 굴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갱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그림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갱생공법을 주로 쓰는데 이 바깥에서 PVC를 수지를 밀어 넣어서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복을 안에서 씌우는 거죠. 안에서 피복을 하수가 벽에다 붙여서 계속 붙여서 씌워서 굴착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공법입니다만 25cm의 지선서부터 55m짜리 간선 모두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더니 95년도서부터 이게 땅꺼짐이 처음 도쿄가 문제가 된 게 1992년도거든요. 그때 809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82건이다. 90%의 땅꺼짐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이렇게 오랜 동안 쭉 투자를 해서 90%가 줄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90% 감소한 거는 동경 자료밖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90% 감소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하수도가 단위 면적당 하수도로 인한 땅꺼짐이 우리나라보다 현재 작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국내는 좀 안타까운데 국내는 지하안전법 등 집안침하 관련 정책 총괄하는 것은 땅꺼짐과 관련돼서 국토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안전법,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이 산하의 공기업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GPR 탐사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나온 거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GPR 탐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 하수관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가 하는데 노후하수관의 개량 지원을 하는데 주로 침수 피해 방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제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땅꺼짐과 관련된 노후 개량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요. 집안침하 예방대책 2014년도 처음에 사회 문제가 됐었을 때 집안침하 예방대책에 따라서 1, 2차 전국 하수도 정밀 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차 정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료가 더 깊은 자료는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D 통합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100% 특광역시 시공구까지 다 구축이 됐는데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 요것도 좀 문제를 좀 지적하면은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GPR 탐사를 한다 그러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PR 탐사를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 320km를 하겠다는 건데, 굴착공사는 터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하 30m, 40m 아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건축공사장도 뭐 지하 3층, 4층, 5층, 10층까지도 파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결함 때문에 생기는 땅꺼짐을 GPR 탐사를 통해서 지표면에서 2m, 이제 일본이 3m 정도인 상태의 공동을 탐사해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것은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단계, 이 GPR 탐사로 굴착공사장에서 위험이 발생됐을 정도면 이미 집안 자체 지지력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노후화가 하수관로 노후화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관로가 30년 이상 된 것이 전국이 32%고 서울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도 뭐 국토부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울은 66%고 전국은 32%. 서울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제일 지금 노후화가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급하게 30년 이상 노후 해소관로에 대해서 200km 연간 200km를 보수를 하겠다. 4천억으로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0km씩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된 게 6,600km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보수하면은 30년 이상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좀 일본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라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노후화가 됐어도 어느 지점이, 이거 일본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발생하기 쉬운 곳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관을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갱생공법을 많이 쓰죠. 우리는 지금 방제 성능 목표랑도 관련이 돼서 하수관을 전체로 교체하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에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하안전법상 땅거짐이랑 관련된 하수관은 500mm 이상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작은 관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시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이제 굴착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사례에서부터 보면 일본은 연도변 굴착 공사 규제를 합니다. 도로가 있고 도로 주변을 연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는데 20m 이상 도로폭에서는 이게 5m, 6 내지 20m에서는 3m, 6m 미만은 도로폭의 2분의 1를 연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연도구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접해서 60cm 이상을 파면은, 도로에 접해서는 60cm 이상만 파면은 지자체에 사전에 어떻게 공사를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전각 라인이라고 해서 도로 경계에서 45도 각도로 그은 선, 그게 60cm랑 겹쳐서 요 바깥에서 파는 것은, 도로에 접한 것은 60cm, 요 바깥에서 파는 것은 요 안전각 라인에 걸치는 것보다 깊이 팠었을 때 지자체 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요코하마시는 조례로 굴착공사 관리를 하는데, 이 도로 내외 상관없이 굴착 깊이 4m 이상이고 500평방미터 이상의 굴착 공사거나 내경 1.35m 이상, 연장이 100m 이상의 터널 공사를 하면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시 굴토심인데 굴착 깊이 10m 이상이고요. 법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굴착 깊이 20m,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0m 이상 파야 되는 겁니다. 10m 이상. 그러니까 10m를 파야 굴토심의를 받든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를 받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든 정부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요. 10m입니다. 60cm와 10m입니다. 10m면은 한 층의 높이로 3m로 봐도 3층 이상이고요. 3 내지 4층 정도를 파야만 정부에서 공사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내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0m 미만에서 땅을 파도 거기서 결함이, 흙막이 벽 등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땅거짐으로 충분히 인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시민의 안전이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굴착공사장 관리랑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좀 세밀하게 뒤져봤는데, 저는 어떻게 검색을 해도
굴착공사 관리 강화 방안, 이게 국내에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5월달에 발표했던 굴착공사 관리 방안에 해당되는 그와 유사한 방안들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검색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 찾았습니다. 이건 못 찾았고, 대신에 국토교통청과 지자체 등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찾아보기 쉽게, 알기 쉽게 다 공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에 쉴드 TBM으로 인해서 생긴 조우시의 도로 함모를 갖다 보면은 발생한 원인은 요 쉴드 머신의 요 집안이 모래질보다는 자갈이 많았는데 이 기계가 야간에 작업을 쉬고 이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자갈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굳어서 이 기계가 돌아가질 않고 멈춰 섰다. 그러니 다음날 작업을 하려니까 여기다가 이 흙을 단단하게 굳은 것을 좀 녹이느라고 약액을 집어넣는데 그게 과다하게 주입이 돼서 이 바깥의 흙이 더 많이 녹아서 과다하게 유입이 됐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배토량, 그러니까 흙이 추정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부실해서 땅꺼짐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대책까지 관련해서 배토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 또 커터가 회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여기 보면은 지표면의 상황을 계속 확인을 사전에 하겠다, 이게 귀찮다고 돈이 들어가거나 안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자료 공개는 2016년도에 이 나툼 터널 하면서 천정이 꺼져서 도심이 새벽에 다 무너져 내렸던 이 후쿠오카시 하카다역 사고,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있었던 사고인데 지금도 그대로 다 공개가 돼서 사고가 발생한 개요, 설계 시공의 그 히스토리, 원인 조사는 어떻게 됐고 보상은 어떻게 했고 각종 Q&A, 또 도로 복구는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가 지금도 한글로도 이렇게 검색이 되는, 일본 홈페이지에서 한글로도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것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분명히 국토부에서 사고 조사를 했었고 저게 소송도 진행이 되고 이랬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국내 굴착공사장 관리를 갖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착공 후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하는데,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착공 후 안전 영향평가, 근데 요거는 20m 이상, 요게 같은 겁니다. 요 두 개는 20m 이상이면은 사전 공사 중 두 번에 걸쳐서 안전 영향 평가를 하고 10 내지 20m 미만은 사전에만 한다. 요걸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이 지하안전위원회가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국토부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공사장의 공동탐사를 강화하겠다 하는데 효과는 의문이다. 고위험 지역에 굴착공사장이 들어가서 고위험 지역을 연 2회 GPR 탐사를 하겠다는 건데, GPR 탐사를 하겠다는 건데, GPR 탐사로는 공사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다. TBM이나 나툼, TBM은 아까도 대체로 얘기했지만 배토 관리라든지 날을 교체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나툼은 그 지질 조사, 현장에서 지질 조사, 또 계측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해서 집안의 변동, 급작스러운 변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거냐 하는 것을 다 눈으로, 현장 막장에서 눈으로 관찰하고, 또 계측 기계, 또 때로는 추가 지질 조사 등을 통해서 이것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까지 GPR 탐사를 늘리는 것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조금 다소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건설공사의 사고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교량도 공사 중에 2번 지금 잇따라 무너지기도 했고, 또 제방도 무너져서 오송 참사가 이루어지고, 지하주차장 아파트 하면서 또 아파트가 이렇게 전체가 일부가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혹시 국내 건설공사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는 대체로 구상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발주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타당하다 이렇게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예산 확보를 하고 기본설계 실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발주자가 우수한 설계자를 골라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라 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사가 설계대로 하도록 감리를 통해서 감시 감독을 하죠. 이 시스템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제가 2022년도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쓴 책에 약 50쪽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우리의 생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보긴 했는데요. 참고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땅꺼짐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은 대체로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까 하카다 역전에서 나통공사 중에 무너진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올 재팬, 일본이 총력전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일본을 구축하자 해가지고, 이것을 소위원회, 여기에 17번 소위원회로 이 노면화 공동대책 전략회의를 만들어서 이걸 3회에 걸쳐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후속으로 노면화 공동대책 연락회인데, 이 연락회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모여서 서로 경험한 식견, 데이터, 경험을 공유하고 집약하고 활용을 해서 같이 역량을 높이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함몰대책에 관련된 시설 관리자 간의 협력을 강화를 하자. 여기에 참여한 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참여한 게 매스컴까지 포함해서 1460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1월 28일 날 다시 야시오시에서 함몰 사고가 생기니까 도로 함몰 관련 전문가위원회, 전문가 그룹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것들, 이번에는 특히 하수도가 관련돼서 무너진 거라서 대형 땅꺼짐이 생긴 거니까 주로 하수도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국토교통성에다 제언한 것을 갖다 보면, 사사고 터널이라는 게 발생한 이후에 2012년도에 주로 이게 터널의 천정이 붕괴된 이후에 보이는 시설물들에 집중했는데, 하수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시설물들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하면서, 지자체에는 때로는 토목직, 건축직 같은 기술자가 없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따라하자. 잘하는 곳, 모범 사례를 따라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지자체 기술 직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러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돈이 문제다. 돈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후시설 갱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거고, 관로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가 하수관로 같은 데는 내부가 위험하죠. 그래서 무인화, 성역화라는 것은 사람의 그 노동력을 좀 줄이는, 기계 등을 활용해서, 로봇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자.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을 추진하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강조하는 것이 모여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쪽인데요. 우리나라 최근에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공유보다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하는데 그 대책은 교육입니다. 교육 자료를 보완하겠다.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이게 이제 일본과 비슷한 방식인데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서로 쌓은 경험, 지식, 데이터, 지혜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다 같이 역량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시작한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얼라이언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한 지금 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기관, 각자 관민이 쌓은 경험, 지식, 데이터, 지혜를 다 오픈하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이 교육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 중에 지금 최근에 일본이나 국내나 똑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표면이나 구조물의 시간적 변화를 촬영을 해서 거기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그것이 구조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지표면의 안전, 집안 함몰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를 챙기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기술도 역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관산학 및 공동협의체를 좀 빠르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등 또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데이터, 지식, 경험, 지혜, 대책 등을 공개하고 공유해서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데이터를 1m 이상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1m 이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땅꺼짐 지도는 3D 통합지도, 지하 통합지도를 만드는 것은 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2차원 지도라도 좋은데 땅꺼짐 지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함몰 원인별로 대책을 강화를 하는데 노후화수관의 장수명화, 갱신 취지, 이 노후화수관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후상수관, 열병합관 등등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 장수명화나 갱신을 관리 주체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국토부든 이런 데서 총괄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굴착공사장 관리는 건설 생산 시스템의 개선도 포함을 해야 된다. 물론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은 지하에 들어가서 건축공사장은 지하에 들어가서 뭐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과 흙이 새는 곳이 있느냐를 눈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이유로서는 생산 시스템, 왜 특히 감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지, 감독이 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 탐사 기술,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탐사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검지율, 적중률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따른 경쟁 제도도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탐사 장비도 우리가 현재 2m, 일본의 3m 장비, 그다음 판독 역량,
그리고 찍은 사진을 얼마나 잘 해독을 해내느냐 하는 건데, 요것도 좀 같이 개선을 하는, 다 같이 개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기에게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공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도 좀 한번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과 함몰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만 앞에 살펴봤지만, 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모두 11번에 걸쳐서 진행한 땅꺼짐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